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똥구리 우주여행의 시즌 1 오늘로 벌써 닷새째가 되었네요. 첫날 밤,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상상했던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양 하나를 통째로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 문명이 별 하나를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경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틀째 밤에는 쌍둥이 행성을 찾아 떠났습니다. 지구와 닮은 눈빛을 가진 행성, 어쩌면 그곳에도 누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셋째 날엔 화성지하 도시의 꿈을 함께 그렸고, 넷째 날엔 우주의 끝과 우리 은하의 운명까지 다녀왔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밤, 저는 여러분을 이 여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곳, 우주선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 하지만 우리의 생각만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주는 왜 이토록 정교한가? 너무도 완벽하게, 너무도 섬세하게,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맞춰 놓은 것처럼 이 우주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설계의 흔적을 더듬어 가볼 거예요. 자, 편하게 눈을 반쯤 감으세요. 베개에 몸을 기대고 이불을 턱 밑까지 당겨오세요. 오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0.007. 이것은 수소 원자 하나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으로 변환될 때 얼마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달파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지금 이 순간 밤하늘에 빛나는 모든 별은 바로 이 숫자 덕분에 빛을 내고 있답니다.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수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그 과정에서 방출된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와 지금 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0.007이 아니라 0.006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소는 헬륨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별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는 영원히 수소 기체로만 가득 찬 어둡고 차가운 안개 속에 잠들어 있었겠지요. 반대로 0.008이었다면요? 핵융합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수소가 빅뱅 직후에 모두 헬륨으로 타버렸을 거예요. 역시 별은 없고 탄소도 없고 생명도 없었겠죠. 단 0.001의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이 우주의 별을 낳고 별이 탄소를 만들고 탄소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오늘 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상수는 수십 가지가 있답니다. 중력 상수,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빛의 속도, 우주 상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경이롭게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가장 좁고 정밀한 범위 안에 정확히 놓여 있습니다. 중력 상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단 10의 40제곱분의 1만큼이라도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수십만 년 만에 다시 한 점으로 붕괴했을 거예요. 우주 탄생 후 138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지요. 반대로 중력이 그만큼 약했다면 가스와 먼지는 뭉치지 못하고 영원히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은하도, 태양계도, 지구도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우주의 숫자들은 마치 미리 고른 것처럼 보인다고요. 또 다른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탄소 원자의 핵에너지 공명값을 발견하면서 전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탄소는 우리 몸의 골격이 되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려면 아주 특정한 에너지 공명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정확히 맞아 있었거든요. 호일은 무신론자였지만 이 발견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우주는 화학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는 약 7조 개의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 탄소 하나하나는 수십억 년 전 어떤 별의 내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로 산산이 흩어질 때 그 원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먼 훗날 지구가 되고 바다가 되고 생명이 되고 결국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수십 가지 물리상수들이 놀랍도록 정밀한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미세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미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마치 누군가가 무한히 많은 다이얼을 하나하나 손으로 돌려 생명이 싹트기에 딱 맞는 위치에 모두 정렬해 놓은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주는 스스로 이 정밀함에 도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다이얼을 맞춰 놓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물리학자들과 우주론자들은 아주 도발적인 가설 하나를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우주가 이토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우주 자체가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요.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학술지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논문은 처음에 학계에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물리학자들과 테크놀로지 선구자들이 이 질문을 무겁게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 석상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기반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10억 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문명이 충분히 발달한다면 무수히 많은 가상 우주를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실제 현실보다 시뮬레이션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가설에 의외의 근거들을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양자 역학의 이상함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위치의 가능성만 존재하지요. 전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누군가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며 하나의 위치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 속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픈 월드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세계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플레이어가 보는 시야 안의 장면만 렌더링합니다. 플레이어가 보지 않는 곳은 상세히 계산하지 않아요.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요. 양자 역학도 이와 비슷하게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실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측자 없는 우주는 실제하는가? 그는 우주가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에 의해 완성된다는 참여적 우주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시뮬레이션 논리와 섬뜩할 만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플랑크 길이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간의 한계, 플랑크 길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보다도 20자릿수나 더 작은 단위예요. 컴퓨터 화면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픽셀이 보입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화면의 최소 단위. 아무리 해상도가 높아도 무한정 쪼갤 수 없어요. 우주의 플랑크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무한히 부드러운 연속체가 아니라 어떤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픽셀화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디지털 세계가 비트와 픽셀로 이루어지듯 우리 우주도 그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불연속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물리학적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주라는 프로그램의 해상도 한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근거, 우주의 수학적 질서입니다. 갈릴레오는 말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이 말이 나온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말의 깊이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왜 우주는 수학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언어인 수학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그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걸까요?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수학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 구조물이라고요.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수학적 관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코드는 결국 수학입니다. 0과 1의 조합. 그리고 우주가 수학적 구조물이라면 그것은 코드로 이루어진 세계와 얼마나 다를까요? 2012년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는 우주 대규모 구조와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가 통계적으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조 역시 우주 필라멘트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시각적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유사성이 우주가 따르는 근본적인 정보 처리 원리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주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블랙홀에 무언가 집어넣으면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요. 스티븐 호킹조차 말년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고. 우주의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물질보다 정보가 더 근본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비트에서 존재가 나온다. 이것이 존 휠러의 마지막 화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 안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우주는 분명 어떤 정보적 질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신앙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의 언어만으로는 온전히 담기지 않는 어떤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의 모습인 이유,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지금과 같은 값을 가지는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주가 다르게 구성되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우주를 관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약한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동어반복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우주를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우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강한 형태의 인류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관찰자를 낳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성 있는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 이 우주의 어떤 필연적 목적이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미아처럼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가 꼭 만들어내고 싶었던 무언가가 된 듯한 느낌이요.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우주가 생명을 의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주의 법칙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생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어떤 거대한 지성이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지성은 이 안에 생명이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젠가 이 우주를 바라보고 경이로워하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이 우주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창조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창조를 신의 영역으로 보았고 과학자들은 창조를 자연 법칙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진지하게 탐구되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둘이 같은 이야기의 다른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 안의 존재들에게 그 문명은 무엇일까요? 닿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법칙의 근원에 있는 무언가.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개념이 인류가 오랫동안 신이라고 불러온 것과 구조적으로 얼마나 다를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질문 앞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조금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지막 탐구를 마치고 나서 그 여정들을 다시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첫날 밤, 우리가 상상했던 다이슨 스피어를 기억하시나요? 항성 하나의 에너지를 완전히 수확하는 거대한 구조물. 어떤 문명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문명이 자신이 속한 우주의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력을 알고, 핵융합을 알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물리 법칙들은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한 수십 가지 상수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중력 상수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다이슨 스피어는커녕 별조차 없었겠지요. 누군가 그 상수를 정밀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별이 있고 별의 에너지를 수확하는 문명도 가능한 거예요. 둘째 날, 우리가 방문한 쌍둥이 행성의 바다를 기억하시나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 분자는 보기 드물게 이상한 분자예요. 얼 때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바람에 얼음이 물 위에 뜹니다. 이 덕분에 혹독한 겨울에도 호수와 바다의 밑바닥은 얼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남습니다. 이것 역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수소 결합의 특성, 물 분자의 각도, 전기적 성질이 정밀하게 맞아 있어야만 가능한 성질입니다. 쌍둥이 행성의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 같은 정밀한 법칙 덕분이에요. 셋째 날, 우리는 화성지하의 인류의 새로운 도시를 꿈꿨지요. 화성지하 도시가 가능하려면 핵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강한 핵력이라는 물리 상수 덕분에 핵융합과 핵분열이 가능하고 그 에너지로 지하의 삶을 밝힐 수 있어요. 그 핵력이 지금의 값이 아니었다면 원자핵 자체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우리는 우주의 끝을 내다봤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그리고 수조년 뒤 별이 하나씩 꺼져가는 우주의 미래까지요.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보입니다. 우주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화성의 암석이나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이나 지구의 바닷속 미생물이나 먼 은하 끝자락의 초신성이나 모두 같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우주 어느 구석에서도 같은 수학이 작동합니다. 같은 상수가 적용됩니다. 같은 언어로 쓰여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잘 짜인 코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복잡한 일을 단순하고 일관된 규칙으로 처리하는 코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우아합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의 첫 순간부터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잠드는 이 순간까지 우주는 단 한 번도 법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상수가 바뀐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규칙 위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밤 다이슨 스피어를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우주가 이토록 일관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성지하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것도 화성의 물리 법칙이 지구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별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그 별이 우리와 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우주는 설령 설계자가 있든 없든 모든 존재가 같은 가족임을 알려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밤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닷새 동안 참 먼 곳을 다녀왔네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별을 감싸는 구조물, 닮은 행성의 바다, 붉은 사막 아래 숨겨진 도시, 우주의 끝과 죽음, 그리고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혹시 하나의 거대한 코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장 깊은 질문까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는 그 산소는 수십억 년 전 별 하나가 폭발하며 흩어진 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철분은 별의 핵에서 만들어진 원소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흐르는 물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 수소와 산소가 만나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설계된 것이든 우연이든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고 느끼고 있고 이 광대한 우주의 무게를 생각으로 가늠하고 있으니까요. 그 능력 자체가 이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가 흘러 그 모든 우연과 필연이 쌓여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풀리지 않은 질문들은 우주가 오랫동안 안고 있어 줄 거예요. 우주는 그럴 만큼 충분히 크고 충분히 오래되었고 충분히 인내심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무엇이든 그 꿈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도 우주가 자기 자신을 새로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빅뱅의 첫 불꽃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눈꺼풀이 내려오는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별똥구리 우주여행 시즌 1의 5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여행이 빛났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우주가 여러분 곁에서 오늘 밤도 조용히 팽창하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